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이틀째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강도 조사가 예상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집단 가입 명단과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회가 재판 소원제 법안을 두고 17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쯤 표결 처리한 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231조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역대 최고 수익률인데 국내외 주식시장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며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약을 입수하고 투약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수조 원을 들여 로봇과 수소, 인공지능 산업 거점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전부 수도권에 집중해가지고 지방은 다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미어 터져가지고 어쩌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다. 근데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아무리 말로 한다고 되지가 않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된다. 또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고 싶어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그 비싼 땅값에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지방으로 가고 싶지만 지방에 가면 또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라 하고 싶어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또 이렇게 기업 차원에 어쩌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대결단을 해준 우리 현대차그룹의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의 대대적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됩니다. 이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단지로 공급돼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 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의선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여러분, 재삼 감사드립니다. 기업들의 어려운 그리고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지역으로 옮겨온 기업과 임직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진심으로 네, 새만금 로봇 수소 AI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일단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고요. 새만금이 전북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또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연금 수수 등 혐의로 어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는데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정영수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 중이죠? 네, 정치연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추후 입장 발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어떤 점에 대해서? 네, 오늘은 김 의원 본인과 아내 관련 의혹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조사에 14시간이 걸렸던 만큼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는데 이틀 동안 모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이 어제는 어떤 의혹을 조사했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위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사 과정에 반영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13가지에 달하는데 우선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 구속심사 일정이 잡힌 강선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2달 넘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는 건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입당이 벌어진 시기로 의심되는 건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집단 입당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에서 2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와 함께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단을 확보한 뒤 교인 집단 가입 명단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17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통합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소원제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7시간을 넘겼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지금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단상에서 재판 소원제 법안 반대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추진됐다면서 사실상 사심제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 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재판 소원제 법안은 오늘 오후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데요. 법여권 주도로 가결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언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목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9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참한 점을 부각하며 표 관리를 못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공관위가 조금 전에 일부 지역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겁니다. 이어서 공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다음 달 2일에 6차 회의를 열어 경선 지역과 경선 방식, 일정 등을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한 뒤 두 번째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삭고대지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90여일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정 대표의 행보는 노선 변화나 계파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린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2021년 동봉투 의혹 이후 탈당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두고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해온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현실론을 고려해 조속한 통합에 대체로 공감대를 모은 뒤 이견을 일단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사위에서 표결이 보류된 대구 경북 통합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에 강하게 항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합수본 또한 정권의 충견들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국회에 대기하는 의원들은 중앙 당사로 모여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당권파와 친한계 의원들 간의 내홍이 다시 한번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요. 이상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 소속이 아닌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라면서 실제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제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에 있는 한 라디오에 나와 당권파 홍위병이라 직격하면서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총리를 돕던 사람들이라 비판했는데요. 잠시 뒤 한 전 대표와 함께 친한계 의원들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만큼 실제 윤리위 제소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법부와 헌재 양측 수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재판소원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대응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도 오늘 오전 서울 제동 헌재청사로 출근하면서 재판소원법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의 첫 번째로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서 법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입법이 이루어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사직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 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A4 용지 6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히 12.3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계획적 행위였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계엄 기획과 구상, 후속 조치 등이 기재돼 있음에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가치를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231조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1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성장이 수익률 견인의 1등 공신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이문석 기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이 지난해 최대 성과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458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금 운용으로만 23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여 연수익률이 잠정 18.82%를 기록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지난해 총 연금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4.6배에 해당합니다. 기금 수익금은 적립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얻은 성과를 말합니다. 자산별로 들여다보면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4%로 전체 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2024년 수익을 견인한 해외 주식도 지난해 19.74% 수익이 올랐고 대체 투자 8.03%, 해외 채권 3.77%, 국내 채권 0.84% 성과를 냈습니다.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수익률도 연평균 8.04%로 처음 8%대에 진입했습니다. 예, 국내 주식시장이 국민연금 기금 수익도 끌어올렸군요. 그렇다면 기금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겁니까? 현재 숫자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성과에 파묻혀 연금 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좋았던 건 국내외 주식시장 덕이 큰데 바꿔 말하면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2024년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 6.94%로 투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난해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용 역량을 더 강화하고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 지역 다변화를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코스피가 7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1.7% 내린 6,197로 출발해 외국인의 4조 원 넘는 순매도로 한때 2%까지 낙폭이 확대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2%,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4% 하락하는 등 약세인 반면 조선과 방산, 원전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 내린 1,175로 출발해 상승했다 하락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6.4원 오른 1,432원으로 출발해 1,439원까지 상승 중입니다. 쿠팡의 모 회사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사과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 행사에서 김 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며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IN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화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8억 3,5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분기 원달러 평균 분기 환율 1,449.96원으로 계산하면 전년 동기보다 11% 늘어난 약 1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4분기 영업이익은 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09%를 기록했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많은 양의 약과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약을 입수하고 투약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조경원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A씨는 하얀 옷으로 얼굴과 상반신을 감싼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네, A씨는 그제 저녁 8시 40분쯤 약물 투약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운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어젯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금 전인 11시 15분쯤에 끝났는데요.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죠. 피의자가 약물운전을 시인했죠?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단 자신이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서울 시내에서 10km 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당시의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요. 차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면서 아래 강변북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약물 성분을 분석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A씨가 갖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 약이 많이 발견됐다고요? 네, 사고가 난 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는데 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약과 프로포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깨진 프로포폴 약물병과 일회용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또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히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의사나 약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경찰은 이 상당한 양의 약을 어떻게 일반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경찰은 일단 A씨가 이 약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따져보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원 등 합법적인 기관에서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았더라도 처방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투약하기에는 이 발견된 약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 A씨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A씨가 다른 누군가에게 약을 공급하고 있던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A씨가 만약 구속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남은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단이 백혜령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8달 만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합수단은 백경정이 확증 편향에 빠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위법 수사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백경정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했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윗선이 무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맞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백경정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단에선 실체 없는 의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종 보도자료를 내고 세관 직원 4명,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관 직원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관련된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합수단은 우선 조사 과정에서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실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부서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이 완료된 상태였던 만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제기했다는 논란 역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찰과 세관에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합수단은 확증 편향에 빠진 백경정이 무리한 수사로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밀수범 진술은 기록에서 빼는 답정너식 위법 수사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며 징계해달라는 합수단의 요구를 받고 감찰을 진행 중인데 합수단은 이번에 백경정 징계 관련 추가 혐의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준비기일 재판부는 국방부 방침으로 작전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로부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심각성 등을 고려해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음료에 약물을 타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깊이 가렸습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경찰도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하기 위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측면에서 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유족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유족 측은 김 씨가 냉혹한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신상 공개와 함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CTV와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의 증거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 측은 조만간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체도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나가는가 보다.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생각돼서 지금 대표께서 너무 큰 무게를 쥐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 어제 나왔던 NBS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6,000포인트가 넘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역시 이에 따라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게 된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자, 이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이 뉴 이재명 현상이 좀 뚜렷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정책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놓은 악마화 때문에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거 보니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와 동시에 새롭게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저희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국정수행 평가 지금 반응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4%가 나왔고요.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제 공치모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계파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NBS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 갤럽은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게 국민들께서 계파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크게 개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치모 모임 논란에서도 늘 방송에 나와서도 계파 갈등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했던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공소 취소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파를 초월해서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파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것이 마치 그 당내 갈등이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과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색안경을 끼고 봐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 내의 갈등을 일부러 북돋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죠. NBS 결과는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이래 최저치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보는 지금 인식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9일 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장동혁 지도부가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국민적 요구를 거꾸로 윤 대통령의 절연을 요구하는 사람을 절연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역주행을 한 데 대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정말로 중대한 시점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가, 쉬운 길을 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는 당연히 이제 끊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당이 하나로 돼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정, 그 어떤 활동 이런 것을 좀 견제해달라는 것인데
너무 무기력하게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알다시피 뭐 사법 3법이라고 하는 것을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마구 밀어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현상을 전혀 이슈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무기력하게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도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는 장동혁 지도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처리해달라라는 요구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길이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복주를 왜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뭐 오히려 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장동혁 대표가 하고 그 이후에 8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면 뭐합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민주당이 저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정치를 어려운 길을 하지 말고 국민의 지지도를 힘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럽 조사에서 나온 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형량이 미흡하다, 적절하다가 지금 거의 60%가 넘게 지금 두 항목을 합치면요. 거의 70% 가까이 나왔고 과도하다가 지금 24%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가 노선을 정한 것과는 민심의 여론이 좀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세워야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법원 판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감형의 대상이 됐던 것이 고령이고 초범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었는데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오히려 가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1심 판단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는 보수 정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따라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에 불복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느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저는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폭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상법 개정도 코스피가 6천이 넘었고 이제는 상법을 개정해서 더 큰 경제 선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더욱이 법원에 대한 법원 개혁, 사법 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야말로 할 수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지표가 지금 MBS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식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으로 갈수록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도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선거나 혹은 또 정치는 물론 당원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그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층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중도층의 의견을 보면은 내란이라고 하는 게 71%고 아니라고 하는 게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도층이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은 내란이 아니라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나중에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1대1로 붙으면 결국은 국민의힘에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중도층을 확장을 해서 그분들의 듣고 싶은 그 어떤 메시지를 내모를 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강성 지지자들은 당연히 우리 당의 아주 핵심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6월 선거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로 난망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들의 이관계에 넘어가서 대구 경북 통합 문제로 당내가 시끌시끌하고 또 일부는 뭐 가서 다른 세교합이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당내 이슈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는 조용히 내가 백의종군하겠다. 어려운 지역을 내가 찾아가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 우리 불만 많지만 이 선거는 우리가 승리하자. 이런 자세로 한동훈 후보가 나서주면 우리 선거 지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금 가장 중요한 표심은 당원의 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국민의힘이 100만 명이 당원이 넘은 적이 이번이 최초입니다. 우리를 지지했던 보수 축의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요. 당원들의 표심은 제가 봐서는 장동혁 지지입니다. 확실히. 자, 지금 몇몇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석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백의종군하고 같이 선거를 뛰자라고 얘기를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사실상 국민의힘이 제명한 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정치꾼과 정치인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 본인들의 보수 지지자에게 어필해야 된다라고 정도를 읽히는데 이분이야말로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고 100만 당원을 더 모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관계에 넘어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역경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에는 오히려 중간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투쟁만 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합의 정신 그리고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100만을 넘긴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선거는 당원만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이요. 물론 뭐 당원이 100만 되는 거 넘은 것이 의미가 있겠죠.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200만, 300만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투표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무슨 뭐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협조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당이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에 대해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거 해야 될 줄은 안 하고 참 어렵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지금 뭐 대구 가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것이 현 지도부예요. 현 지도부가 우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을 하고 중도 의원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한 전 대표가 저렇게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저런 분들의 나가서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 가서 저렇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환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김석기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하셨는데 그건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해서 하는 측면도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전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히 먼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시 무슨 뭐 내부 총질이다, 뭐 당원이 200만, 100만이 됐다 이런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고요.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지난번 정동희 대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얘기하는 사람과 절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180도로 그 입장을 좀 바꿔서 그때 제가 잘못 판단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메시지 주지 않으면요. 지방선거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현 지도부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보를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어떤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정문 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재판 과정,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탄핵은 어차피 불가피했다. 결국은 당신의 길이 맞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네 말 자체가 맞았던 거고 결국 그 길로 재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들 들었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했던 거는 대구에서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대구에서 왜 최고위가 열린 겁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돌면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행정통합이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광주 전남 통합인데요. 끝내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실제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어저께여서야 이제 찬성 표결까지 하면서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구시 의회에서는 반대 성명까지 내고 있으면서 반대를 했고요.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사위가 논의되고 있을 때 서울까지 국회까지 지사나 그 의회 구성원들이 찾아와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에 있는 주민들이 염원하던 대구 경북의 통합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막힌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찾아간 것도 일부는 있지만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주당의 지지세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지금 뭐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총리를 추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진짜 이제 대구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TK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이 안 되고 이렇게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만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태 정치인들은 대구 경북의 발전에도 일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대구에서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민주당에서 대구의 승리가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면 대구에 기꺼이 공천하고 대구에서 승리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을 만드는 데 대구 경북의 힘이 가장 크게 필요하고 그 시발점이 지금 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구 경북 쪽의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참 뼈 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을 찾아서 거기서 최고위원들이 하는 것, 더구나 시점을 또 공교롭게도 우리 당이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한 것이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는 원래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그러나 광주와 전남이 정말로 뭐 아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오케이 해서 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20조를 쏟아붓는다고 하니 이런 계기로 해서 대구 경북도 하자 이런 데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서로 그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이제 충남과 대전은 또 달라서 거기는 처음부터 아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위인 것도 뭐 설법 비슷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반대가 꽤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는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가서 지금 저렇게 또 무슨 뭐 장동혁과 또 송원석은 섞고 대줘야 된다 이런 정청래 대표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을 사실은 자꾸 뭔가 경북 대구 도민들과 조금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좀 정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 당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지방선거까지 한 100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께 더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또 선거라고 하는 게 뭐 한 달 내에 뒤집어지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아직은 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대구 경북을 뭐 정치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누가 지역균형 발전을 막고 있고 누가 대구 경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20조 원을 지방정부에다 투입하겠다라고 한다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20조 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상황인데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주민들께 굉장히 크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충남 대전으로도 넘어가면 예.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강훈식 실장을 띄우기 위해서 충남 대전도 예. 끼워넣는 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반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그 지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찾고 누구 한 사람을 띄우기 위해서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정부에서 선거 준비라든지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이루려면 2월 말 3월 초에는 반드시 통합법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짜고 선거 구도도 짜는데 지금 절차적 문제를 삼으면서 조금 있다라고 하는 예.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들이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그것이 TK에는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 갔다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양당 똑같은 논리로 보면 예. 사실은 광주 전남 쪽 가봐도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다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발전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한 말씀 가지고 그냥 바로 통합이 되는 그렇게 정황 없이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대구와 경북은 또 더 복잡한 이런 함수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게 맞냐. 그리고 광주 전남에 지원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원하는 게 같은 정도의 반열이냐 수준이냐 이런 반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광주 전남은 무조건 민주당 공천자가 다음에 그 지자체 장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보수가 유리한 정치 지형인데 반면에 충남북 같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충청도와 대구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 세 개 통합하는 것들을 똑같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급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하고 나서 또 이게 잘 돼가고 나면 같은 수준의 어떤 그 지역 통합을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좋고요. 이거 자꾸 정치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양당 지방선거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정원호 구청장도 그렇고요. 명심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SNS에 올리는 글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들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일 잘할 사람인가를 저희는 발굴하는 게 최우선 예.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SNS에 올리지만 과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한 악마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원호 구청장이라든지 여러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발굴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계획은 일 잘할 사람을 뽑아서 실제 그 지역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함께 뛸 수 있을까가 저희는 포커싱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김용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피지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검찰권이 남용됐던 사법의 피해자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았는데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 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법 리스크는 철저하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2심에 실제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까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봐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정정국이 만들었던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보다 일 잘할 사람을 국민들께 추천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포커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단체장들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고 서울시장에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부산시장에는 안철수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배지를 떼고 지금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되면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앞서간 얘기 같고요. 지금 우리 당은 지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후보들을 놓고 현역 단체장은 그만둬라. 아니면 새로운 정말로 좋은 인물을 영입하기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오히려 이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쟁력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떤 후보의 지지도에는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지지도에서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리는 바로는 자꾸 이 공관위에서는 현역 단체장들의 헌신, 희생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또 더구나 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에 잘 해오셨고 지금 제가 민심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높은 것 같은데 왜 당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강성 지지층들 당원들을 조사해 보면 좀 더 어떤 그 선호도가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민심에서 바로 소구될 것인가. 민심의 다음 선거에서 과연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왜곡될까 봐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는 지금 당의 경선 룰이 있잖아요. 지금 50대 50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70으로 바꾸려다가 당원을 높이려다가 50대 50으로 해서 거기서 당당하게 민심과 당심을 얻고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면 좋지 굳이 현역 의원을 그만두라 마라 하는 것은 지금처럼 배부른 상황 아니어서는 좀 사치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심이 곧 민심일지 국민의힘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름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에 소환됐던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그 출석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전한길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경찰서에 출석을 한 전한길 씨의 모습인데요.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을 해서 이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출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 씨가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 날이죠. 이 토론이 또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앞서 전 씨는 보름 전인 지난 12일에도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좀 다른 사안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겼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보름 전에 조사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당대회를 기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를 내세우며 해마다 핵무기 수를 늘려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마탄 기마부대부터 러시아 파병부대, 그리고 길리슈트로 위장한 군인들까지 각 부대별 북한 군인들이 사열대 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격려하며 행진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기념해 마지막 날 열병식을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열병식마다 과시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최근 10년 새 개최한 열병식 10여 차례 가운데 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눈앞의 무기를 과시하는 대신 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핵무기 증강과 운용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마다 핵 무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 운용 수단과 공간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공격 무기와 인공위성이나 적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전자전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북핵 수석 대표가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미국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실무 접촉이나 대화 준비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본부장 취임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한 정현두 외교부 전략본부장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 국무부 인사들과 두루 만났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끄는 인사들을 만난 정 본부장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에서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에 조속한 성사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미가 실무 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방중 계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미중 군용기 대치 등에 대해 미국 측이 별도의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간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폐막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와 관련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경의 표현이 없어진 개회사, 선대를 능가하는 업적이 언급된 총비서 제추대 제2서, 김정은의 당 건설 노선이 명문화된 당 규약 등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남한을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대남 노선은 한국의 평화 공존 정책을 견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한 가운데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조항 삭제가 완료됐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부 국경선을 언급한 것 등을 보면 통일이나 동족에 관한 내용 삭제는 거의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당 규약에 명문화됐을 수 있고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영토 조항이 제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9차 당대회를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도 궁전을 함께 찾았다며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의지를 엄숙히 가다듬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전쟁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지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영국 연구팀이 최신 AI 모델들로 가상전쟁, 이른바 워게임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핵무기 버튼을 누른 겁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현재 가장 앞선 AI 모델 GPT 5.2와 클로드, 제미나이를 가상국가의 지도자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경 분쟁이나 자원 전쟁 같은 갈등 상황을 주고 모두 21차례 전쟁을 치르게 했는데요. AI는 21번 가운데 20번, 무려 95%의 확률로 핵무기를 발사했습니다. 더 섬뜩한 건 핵을 대하는 AI의 태도입니다. 인간에게 핵무기가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 AI에게는 그저 승리를 위한 효율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져도 항복하는 경우는 없었고 제미나이의 경우엔 핵을 쏴서 이기거나 아니면 함께 멸망하자는 극단적인 논리로 공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로만 세상을 배운 AI에겐 인간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나 윤리적 고뇌가 없기 때문이죠.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눈빛이나 망설임, 침묵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가 폭주를 막는 제어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최적의 값만 계산하는 AI는 한쪽이 강경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가상세계를 넘어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상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개발사와 재간을 둘 수 없다는 미 군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I의 신속한 정보 처리 능력, 군사적으로 분명히 큰 이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으로 통제 없는 기계적 판단과 효율성이 자칫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만큼은 인간이 최종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공지능 AI가 고용은 물론이고 무역과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제 주요 변수가 됐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AI를 통한 경영 혁신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전통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AI 혁신이 오는 2028년 대형 금융위기를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를 담은 시트리니 리서치 보고서는 최근 월가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A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AI가 금융 운영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연준도 이를 도입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는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ur normal demand side monetary policy may not be able to ameliorate an AI-caused unemployment spell without also increasing inflationary pressur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AI가 고용 악화에 약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무역과 투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지만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증가율은 4.4%로 전년에 2.5%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는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등 AI 설비 투자가 활발해져 관세의 악영향이 상쇄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투자는 AI 관련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AI 데이터 센터 장비와 관련한 전 세계 교역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I는 이제 뉴욕 증시를 넘어 연준에서도 주목하는 주요 경제정책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시각총액 전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급락하며 AI 거품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현지 시간 26일 정규장에서 5.46% 하락했고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락은 AI 거품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해 나스닥 지수를 1.2% 끌어내렸고 S&P 500 지수도 0.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떨어진 건 최근 몇 년간 회사 성장세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덕월동의 원룸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 4층에서 난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23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당진 정미면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인 70대 부부 중 아내가 숨졌고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 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인 성폭력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오늘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김 씨로부터 여성 장애인 3명이 성폭행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완주 통합 추진 여파로 완주군 의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중에 경찰관을 폭행한 군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어제 완주군 의회에서 유의식 군의장 감금 여부를 둘러싸고 의회 측과 통합 반대위 측이 대치하던 중 출동한 비경감의 머리카락을 잡아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체증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토스증권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주문 가능 금액이 실제와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전산 오류가 지난밤 발생했습니다. 토스증권은 공지를 내고 어제 저녁 8시 17분부터 48분까지 30분 동안 모바일 웹 트레이딩 시스템의 원화 주문 가능 금액이 다르게 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증거금 관리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 현상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에 이어 맘스터치도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맘스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43개 품목 가격을 평균 2.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싸이버거 단품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300원 오르고 후라이드 빅사이 순살치킨은 11,900원에서 12,9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맹점주 등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 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과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혐의로 수입업체 9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올해 할당 관세가 적용된 품목 가운데 육류 등 주요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업체들입니다. 조사 결과 수입 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 물량 부당 확보가 확인된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미국 엔비디아 주식 하락으로 장 초반 6,300선을 내주는 등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지수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가 연일 계속해서 오르더니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동안 잘 나가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예. 아까도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한 이제 5%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게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고 향후에 대한 이제 그 AI 기업들이죠. 이 빅테크들이 계속 이만큼 지출을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이제 뭔가 명확한 답을 좀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미래에 대한 약간 이제 불안감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 빠졌고 엔비디아가 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또 반도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워낙 또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일단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 증시를 보면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 증시도 힘을 못 썼는데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이제 그냥 한국은 제 갈 길을 가버렸죠. 연초 이후로 코스피가 40%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1% 내외 정도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고 그 이후로 이제 거론되는 건 뭐냐면 AI 시장이 지금 점점 커지는데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이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근데 또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AI가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AI를 하려면 반도체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또 한국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AI 또 쇠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되면서 최근에 미국은 어쨌든 빅테크나 소프트웨어 부진, 한국은 흔히 이제 굴뚝주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조업에 어쨌든 이제 좋은 어떤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두 국가가 완전히 지금 차별화되는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 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제 6,300선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너무 가파른 건 맞아요. 이게 예. 좀 과열권에 좀 일부 진입은 했고 어제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좀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속도는 빠르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어떤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수혜가 이제 좀 뒤늦게 구현이 됐고 또 거기에 워낙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이제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 부양 쪽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자사주 의무 소각법도 통과가 된 것처럼 정부 정책이 그냥 일관적으로 계속 주식 부양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또 예.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그래서 또 주식 쪽으로 많이 투자도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 코스피가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금 6,000선을 돌파한 배경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금 급등 요인이 아무래도 반도체주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늘 쏠립니다. 이건 뭐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예. 지난 2, 3년 보시면 미국이 그렇게 올랐는데 항상 M7만 갔다. 뭐 예. 미국의 빅테크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좀 지수 빠지는데 미국도 다른 업종들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뭐 바람직하다는 건 아닌데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있었고 한국도 보면 지금 지수 오르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나 되거든요. 이 두 기업에 쏠린 건 맞지만 이거는 뭐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그 모멘텀, 실적이나 이런 게 워낙 좋아서 주가 오르면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너무 이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좀 더 단단해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업종들도 좀 고르게 올라가면 더 예. 좋겠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은 다른 업종들이 또 순환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현대차가 또 급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쏠렸다는 것 측면에서 일부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뭐 이런 강세장에선 쏠림 현상은 좀 정상적인 저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6,000선도 예전에 높아 보였지만 예. 이제 6,000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한때 뭐 8,000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7,500에서 그러니까 오르면 계속 오르지만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금 뭐 저는 지금 지수가 비싸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 되냐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걸 보통 PER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한국의 PER이 지금 이제 6,000 넘어서 한 10.3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한 12배 되고 일본이 한 14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국과 비교해도 이렇게 주가 올랐어도요. 예. 한국의 이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이 PER이 낮은 거죠. 그런 걸 계산해 보면 뭐 속도는 저도 부담은 되지만 지금의 지수 자체 레벨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근데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좀 과거랑 다른 게 예전에는 그냥 개별 기업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사셨는데 예. 최근에 그냥 ETF를 사시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지수를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계속 좋다면 또 좋겠지만 지수라는 건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또 한 번에 급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쏠렸다는 측면에서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예. 조금 이제 이 가지고 계신 어떤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닌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장이 저도 뭐 끝났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6,000 넘어서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면 주가가 2월 초에도 하루에 5% 빠진 날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굉장히 좀 그 심적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0 넘은 구간에서 너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물 경제, 먹거리 물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일부 제품의 가격을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명 빵플레이션이 좀 잡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거 가지고 잡히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단어로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원재료인데 이게 인하됐는데도 왜 인하를 안 하고 있냐. 이제 이게 올라가면 오히려 가격 올리면서 예.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만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이제 다른 업체들이 또 동참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은 일부 품목이거든요. 파리바게트가 한 11개, 뚜레쥬르가 17개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품목도 확대되고 지금 좀 이렇게 다른 업종
또 다른 업체들로 이게 확산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단어가 좀 굉장히 세긴 합니다. 이게 불이행시 또 제재까지 하겠다 예.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보면 주식시장은 화랑이지만 뭐 장바구니 부담은 상당하다 이런 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현재 먹거리 물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먹거리 물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체감 물가는 아마 다들 높다고 지금 느끼실 예.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값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이제 식품 값들이 실제로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업체들도 나름 고민이 있는 게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또 거기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지 못하는 또 그런 고충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시를 해서 결국 좀 내리겠다는 의지는 좀 강하긴 하지만 내리는데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이렇게 좀 고착화되는 부분은 좀 이거는 좀 구조적이지 않나. 이건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급격하게 이게 내리기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눈싸움 행사 때문에 미 진보 진영의 차세대 주자 뉴욕시장과 경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던진 눈뭉치를 놓고 맘다니 시장이 눈싸움일 뿐이었다고 언급하자 경찰은 보란 듯이 폭행 혐의를 적용하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뉴욕 맨해튼의 한 공원에서 눈싸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도 눈뭉치가 날아들더니 어느새 웃어넘길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철수하는 경찰을 뒤쫓아가며 눈뭉치를 내던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I've said time and time again that having seen these videos, to me it was a snowball fight that got out of hand, and it should be treated accordingly. 하지만 뉴욕 경찰은 도가 지나쳤을 뿐이라는 시장의 견해와 정반대로 다음 날 27살 남성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치스러운 범죄라면서 추가로 4명의 사진을 뿌리고 공개 수배에도 나섰습니다. 맘다니 시장과 뉴욕 경찰은 시위 진압 방식과 예산 삭감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눈싸움 사건 처리 방식을 놓고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체포된 20대 남성의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경찰 노조까지 맘다니 시장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뉴욕 경찰청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뒤로 뺐습니다. 김진수 왼발로 잡아줍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최고의 골이에요. 와, 환상적인 골. 맞습니까? 정명만까지 살아나는 전북입니다. 손준호 가볍게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에 가스트 이후에 오만까지 환상적인 원더골. 김종민의 해결 능력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밴드를 미치게 만드는 골이 터졌습니다. 골을 올렸습니다. 유강현의 원더 오버 헤드킥의 득점으로 인정이 났습니다. 자, 아마도 유강현 서울 하늘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6도까지 올라 있고요. 앞으로 기온은 15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온화한 봄 날씨처럼 느껴지겠습니다. 온화해진 날씨에 경의선 숲길을 찾은 시민들도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지나며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이 더해지며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 맞아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낮 기온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겠고 그 밖에 전주와 광주 1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3일절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의선 숲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